1964년 6월 작은 도시 하이드에 버려진 건물에서 3살 소년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단순한 시체가 아니라 간단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다. 언뜻 보기에는 그저 잠들어 있는 것 같았고 누군가가 그를 이 죽은 곳에 두고 간 것 같았다. 하지만 칼에 찔린 상처도 멍도 폭력의 흔적도 없었다. 그저 투쟁의 흔적 없는 시체만 있을 뿐이었다. 최소한 첫 번째 수사관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첫 번째 조사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했다. 죽음이 질병이나 우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다. 부검을 실시한 병리학자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했다. 사인은 질식사였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은 잔혹함을 시사하는 흔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마치 질식했지만 왜 그랬을까? 외부의 개입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당시 주민들은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걱정스럽게 속삭였다. 누군가가 아이를 감독 없이 두었고 아이가 낡고 오래된 건물로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병리학자는 한 가지 점을 고집했다. 이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다. 어떤 자연적 원인의 결과도 아니었다. 한동안 경찰은 사고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도하지 않은 사건이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시체가 왜 그렇게 평온하고 평화로워 보이는지 설명할 수 없었다. 투쟁의 흔적도 피도 없이 마치 어린아이가 그냥 잠들었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다. 사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이 퍼지기 시작하자 도시의 소문들은 이상한 세부 사항들로 꾸며졌다. 한 이웃은 버려진 건물 근처에서 이상한 여자를 보았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어떤 단서도 주지 못했다. 다른 사람은 소년을 발견하기 몇 시간 전에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도 구체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 죽음에서 무엇이 그렇게 특별했을까? 언뜻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증인들, 경찰관들, 심지어 평범한 주민들의 눈에는 이런 느낌이 생겼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너무 많은 이상한 우연의 일치들이 있었다. 시체는 도시 중심부에서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바로 그 건물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아무도 그렇게 작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곳에 갈 수 있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답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당황했다. 시체는 발견되었고 병리학자의 소견도 나왔지만 누가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고 소리 없는 범죄를 저질 수 있었을까? 죽음은 폭력적이었지만 너무 숨겨져 있어서 수사 초기 며칠 동안 아무도 단서를 찾을 수 없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하이드에서 일어날 이 비극이 시작일 뿐이라는 첫 번째 징조였다. 수수께끼는 해결되지 않았고 도시는 불확실함 속에서 이 끔찍한 순간들을 겪었다. 하지만 곧 그 사건을 조사한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날 것이었다. 답들이 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들은 모두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를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불과 며칠 후 같은 도시에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일까? 하이드는 작고 평범한 영국 도시이다. 그 안에는 불행을 암시하는 것이 없었고 이곳 주민들에게는 삶이 차분하고 평온하게 흘러갔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뛰어다니며 숨바꼭질을 하고 주민들이 종종 인사를 나누며 문을 잠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었다. 저녁이 되어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질 때 모든 곳이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이곳은 비극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곳 같았다. 하이드가 위치한 트래퍼드주는 섬유 산업으로 유명했다. 많은 가족들이 여기서 살며 지역 공장에서 일했고 도시는 전형적인 산업 정착지로 남아 있었다. 사람들은 급작스러운 변화 없는 차분한 삶에 익숙해져 있어서 떠날 서두름이 없었다. 대부분은 시끄러운 오락이나 사치스러운 즐거움이 필요하지 않았다. 하루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 앞에 조용히 앉는 것으로 충분했다. 모든 것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모든 현지인이 이래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다. 하이드에는 극심한 범죄의 물결이 없었다. 지난 10년간 단 한 건의 살인만이 기록되었고
그것도 현지인들이 말하길 어떤 개인적인 복수와 관련된 것이지 큰 일과는 관련이 없었다고 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알았고 실제로 모든 가족이 지역 상점과 펍에 걸린 오래된 사진에서 찾을 수 있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 놀았고 그들의 어머니들은 집 앞 벤치에서 소식을 나누었다. 시간은 여기서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흘러갔다. 하지만 이 평온한 작은 세계에서 곧 한 죽음이 평온함의 환상을 파괴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오랫동안 익숙해진 평범한 노동자 도시가 갑자기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변화의 바람은 두려움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모든 집에 침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전에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것에 의문을 품게 할 것이다. 이제 하이드에서의 발견에 대한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보호받는다고 느끼지 않았다. 평온한 날들에 대한 그들의 기억은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이드 같은 곳에서 어떻게 죽음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일어났든 간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믿을 수 없고 영국의 이 구석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다. 무언가가 바뀌었다. 두려움이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후속 수사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죽음을 둘러싼 비밀은 안전에 대한 모든 이전의 개념에 의문을 제기했다. 곧 이 비극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그리고 평범한 삶의 외관 뒤에 숨겨진 것이 완전히 다른 면에서 드러날 것이다. 아무도 이 도시를 뒤흔들 다음 사건이 훨씬 더 끔찍하고 잔혹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것은 이야기의 다른 부분이다. 하이드에서 소년의 시체가 발견된 지 몇 주가 지났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결과가 없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우연처럼 보였다. 어느 도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 모든 것이 설명 가능해 보였다. 버려진 건물, 감독 부재, 우연. 주민들은 진정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심지어 이웃들도 서서히 사건을 잊고 일상적인 일들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하러 갔고 아이들은 다시 거리에서 놀았으며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적인 우연이었다는 확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계속 수색했다. 그들은 온 도시를 샅샅이 뒤지고 수십 명의 사람들을 신문하고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의 말을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한 가지로 귀결되었다. 단서도 흔적도 없었다. 누군가가 이상한 인물을 보았다는 가장 불안한 소문들조차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7월 초 도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서서히 진정되기 시작했다. 고요함이 하이드로 돌아왔다. 하지만 곧 새로운 타격이 있을 것이었다. 따뜻한 여름날 4살 소년이 사라진다. 이번에는 버려진 건물에서가 아니라 거리에서 직접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에서. 소년의 어머니는 다른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단순히 믿을 수 없었다. 흔적을 확보하고 몇 차례 수색 작전을 실시한 경찰은 다시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날들이 결과 없이 지나갔고 수색대가 일했지만 시체도 소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징후도 없었다. 침묵.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며칠 후, 일주일 후에 첫 번째가 발견된 같은 장소에서 시체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소년은 같은 지역의 다른 버려진 건물에서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더욱 끔찍했다. 언뜻 보기에 폭력의 징후는 없었고 다시 질식사였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투쟁의 흔적이 없었다. 그저 어두운 구석에 혼자 누워있는 시체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한 반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경찰은 이제 하이드에 계속해서 아이들을 노리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두 번째 실종 사건과 시체 발견 후 이것이 처음에 보였던 것처럼 단순한 비극적 이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게 안전해 보였던 평온한 도시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깨달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이드에는 연쇄 살인범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희생자들은 오직 어린아이들 뿐이었다. 이 발견은 모든 사람에게 충격이었다. 그렇게 평온하다고 여겨졌던 지역 공동체는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도시에서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온 도시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렇게 냉혹하고 잔인하게 행동하며 어린아이들을 선택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답은 없었지만 의혹이 이 한때 평온했던 곳의 모든 구석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도시에 계속해서 두려움을 퍼뜨리는 살인범을 찾는 임무에 직면했다. 하지만 곧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것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경찰이 두 번째 살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전통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투쟁의 흔적도, 지문도, 목격자도 없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살인에 유사한 수법뿐이었다. 그것은 깨끗하고 치밀하고 냉혈한 행위였다. 이 두 사건을 연결하는 모든 것은 조용하고 소리 없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세부 사항도 단서도 없었다. 모든 것이 빈 종이처럼 보였다. 수사 전략은 분명했다. 모든 사람을 신문해야 했다. 말 그대로 실종된 아이들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잠재적 증인이 되었다. 먼저 경찰관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이웃, 친구, 지인들부터 시작했다. 신문은 날마다 계속되었지만 새로운 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도 특이한 것을 보지 못했다. 문과 창문은 평소처럼 닫혀 있었고 아이들은 놀았으며 어른들은 자신들의 일을 했다. 누군가는 집 근처에서 소년들이 노는 것을 본 기억이 있었지만 아무도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자 경찰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은 모든 이상함, 비정상적인 활동의 가장 작은 징후, 의심스러운 인물들을 찾았다. 모든 지역 범죄자들이 확인되었고 법과 한 번이라도 충돌한 모든 사람들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거리들은 어둡고 언제나처럼 침묵했다. 온 하이드가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사실들은 여전히 공허했다. 경찰은 이미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다. 이웃들과 시민들과의 모든 인터뷰는 아무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 우연한 비극들이었나? 아니면 도시에 정말로 잡을 수 없는 범죄자가 있었나? 답은 없었고 매일매일 사건은 더욱 복잡해졌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사람들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한 후 첫 번째 희망의 빛이 나타났다. 소년 중 한 명이 발견된 거리에 사는 이웃 중 한 명인 나이 든 남자가 마침내 중요한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실종된 소년을 며칠 전에 보았다고 말했다. 그가 사라지기 직전에. 소년은 첫 번째가 발견된 바로 그 버려진 건물에서 한 소녀와 함께 놀고 있었다. 평범한 장면, 놀이, 웃음, 모든 아이들처럼. 하지만 이웃을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이 소녀를 여기서 전에 본 기억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 소녀. 이것이 첫 번째 단서였다. 왜 그녀를 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그 순간 그녀가 소년과 함께 있었나? 그리고 왜 그녀를 더 이상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 그 남자는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그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 기억했다. 다른 아이처럼. 그냥 소녀. 특별한 특징 없이. 이 정보는 즉시 용의자를 가리킬 만큼 정확하지 않았지만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아마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 사건은 새로운 연쇄의 시작일 뿐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 하나의 세부 사항으로 더 큰 무언가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이제 새로운 흔적을 따를 수 있었다. 이 소녀, 알려지지 않고 이상하고 첫 번째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녀는 소년과 무엇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녀의 존재가 그렇게 오랫동안 눈에 띄지 않았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이 수사의 진행을 바꿀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임무에 직면했다. 이 소녀가 누구인지 알아내고 그녀가 아이들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 다음 수사는 경찰관들이 예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할 것을 약속했다. 아무도 거의 완전한 경멸로 이야기되던 작은 세부 사항이 해결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경찰관이 이웃에게 소년과 함께 놀던 소녀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그 기억에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이것이 그림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 소녀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경찰은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단순한 우연한 목격자가 아니라면? 그녀 자신이 이 이야기의 일부라면? 이웃이 말한 소녀가 확인되었다. 릴리였다. 7살. 외모상 평범한 소녀.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녀는 이웃집에 살았고 두 소년의 시체가 발견된 바로 그 버려진 건물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였다. 경찰은 그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몇 가지 질문, 부모와의 대화, 이웃들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주목할 만한 사건의 중심에 갑자기 서게 된 아이에 대한 정상적인 조사. 하지만 곧 이 사건은 이상한 전환을 맞았다. 또 다른 신문 중에 다른 목격자들이 릴리를 아이들이 사라진 바로 그 장소들에서 보았다고 확인했다. 두 번째 소년이 실종된 날, 여러 사람들이 그녀가 아이들이 자주 가는 바로 그 버려진 건물 근처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고 명백한 목적 없이 어슬렁거렸다.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은 너무 큰 우연이 되었다. 7살 소녀가 어떻게 그런 비극적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들 근처에 그렇게 자주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녀는 실종과 관련된 2개의 결정적인 지점에 나타났을까? 그리고 왜 그녀를 전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 모든 질문들이 릴리 주변의 의혹의 오라를 만들어냈다. 비록 그녀의 이름이 경찰 기록에서는 용의자가 아닌 목격자로 기록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녀의 행동을 더 관찰할수록 더욱 생각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것은 우연이 아닐까? 아마도 릴리가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일까? 범죄 이력에 대한 일상적인 확인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릴리는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흔적을 남기기에는 너무 어렸지만 그녀의 행동에서 무언가가 불안하게 작용하기 시작했다. 소녀의 가족은 지역에서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도 아이가 그런 행위에 이끌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다. 경찰은 그녀를 두 비극적 사건과 연결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었다. 매일매일 의혹은 강화되었다. 릴리는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이 수사의 중요한 연결고리였다. 이것은 비록 아직 최종 답은 아니었지만 첫 번째 진정한 돌파구였다. 모든 것이 소녀가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모든 사람에게서 숨기고 있는 무언가를. 경찰은 릴리의 가족에 대한 비밀 감시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녀가 보이지 않을 때 무엇을 하는가? 다른 아이들과의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주의가 집중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녀를 관찰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것은 처음에 보였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안한 것을 약속하는 사건에서 첫 번째이자 매우 중요한 단계였다. 경찰이 릴리를 관찰하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만약 소녀가 정말로 이 범죄들에 연루되어 있다면 그녀의 과거에는 그녀의 정신 상태를 시사할 수 있는 잔혹함의 징후가 있어야 한다. 아무런 징후도 없이, 적어도 어린 시절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징후도 없이 누군가가 그런 잔혹함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녀가 그냥 그렇게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누가 그 소녀에게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단서를 줄 수 있을까? 교사들과 이웃들에 대한 첫 번째 신문들은 즉시 답을 주지 않았지만 불안한 순간들이 구체화되었다. 교사들은 릴리가 종종 교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가 다른 아이들과 우정을 맺는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한 점을 바라볼 수 있었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런 행동은 때때로 교사들을 무섭게 했다. 그들은 그녀의 관심이 종종 다른 아이들에게는 흥미롭지 않은 것들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예를 들어 죽은 곤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릴리에게는 분명히 그렇지 않은 이상한 물체들에 가장 이상한 것은 릴리의 이웃인 나이든 여성이 최근에 그 소녀가 몇 달 전에 지역 고양이를 잔혹하게 대했던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이었다. 걱정된 여성은 이것을 즉시 지인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세부 사항을 추적하지 않았다. 릴리는 그저 이상한 소녀로 남아 있었고 온 도시에 대한 위협은 아니었다. 하지만 두 번째 살인 후에 이 정보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었다. 이웃의 이야기는 수사 과정에서 릴리의 집 근처 덤불에서 고양이의 유해가 발견되었을 때 확인되었다. 그것은 자연사한 고양이가 아니었다. 유해는 잔혹한 내후의 징후를 보였다. 이것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였다. 이 발견은 경찰로 하여금 릴리를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인물로 보게 만들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발견은 신문에서 릴리의 어머니가 증언했을 때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부모들처럼 딸의 이상한 행동을 걱정했지만 그것을 심각한 것과 연결시킨 적은 없었다. 수사관이 딸의 행동에서 이상한 것을 알아챈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했을 때 그녀는 거의 감정 없이 대답했다. 그녀는 항상 달랐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벽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나는 그것이 그녀 나이의 정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록에 남겨진 이 인용문은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어머니가 정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경찰에게는 경고 신호가 되었다. 이 모든 사실들이 함께 모여서 릴리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지는 그림을 그렸다. 그녀의 과거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무해해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다. 그녀의 삶에는 그녀를 정상적인 아이 범주에서 훨씬 더 끔찍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누군가의 범주로 올린 잔혹함의 징후들이 있었다. 경찰은 이제 확신했다. 릴리는 단순히 비극의 중심에서 자신을 발견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잔혹함과 관련된 문서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은 이제 수사의 핵심 구성 요소가 되었다. 한 가지 질문만 남았다. 이 모든 잔혹함의 징후들이 이미 비극 이전에 보였다면 이 아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경찰의 다음 단계는 릴리를 더욱 철저히 관찰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소녀의 행동이 현재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 순간부터 릴리는 지속적인 관찰에 있었다. 그녀가 하는 모든 것이 이제 신중하게 기록되었고 마치 그녀의 모든 단계가 현미경 아래 있는 것 같았다. 이 수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의 미래에 대한 질문들은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되었다. 이제 릴리가 지속적인 관찰에 있게 되면서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그녀의 행동이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그것은 이상한 것조차 아니었고 불안한 것이었다. 현재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소녀가 비극 후에 살해된 아이들의 친척들에게 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녀가 이 사람들에게서 연민이나 두려움을 심으려는 것 외에 무엇을 원할 수 있을까? 경찰은 이상하고 아마도 심지어 공격적인 반응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이 본 것은 훨씬 더 부적절했다. 첫 번째 소년의 장례식 후 릴리는 그의 부모의 집에 왔다. 예고 없이 그냥 문턱에 나타났다. 마치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녀는 집에 들어가서 아무런 주저 없이 고인의 어머니에게 갔다. 소녀는 그녀에게 단순히 물었다. 그가 그리우세요? 제가 당신을 그에게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어머니는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런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평생 그것을 기억했다. 그것은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방금 자신의 아이를 잃은 누군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신문 기록에 기록된 이 사건은 릴리가 단순히 이상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첫 번째 단계가 되었다. 그녀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완전히 무관심했다. 고통도 두려움도 후회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녀가 하는 질문들은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살인 혐의를 받는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가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는지 침착하게 물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몇 주 후, 두 번째 살인 후에 릴리는 다시 장례식에 나타났다. 그녀는 두 번째 소년의 장례식에 와서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떨어져 서서 우는 친척들을 관찰했다. 아무도 그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녀가 여기 있는가? 그녀는 희생자의 친척들과 말하려고 하지 않았고 연민이나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냥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두 번째 가족의 장례식에서의 그녀의 존재는 단순히 이상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발적이었다. 마치 그녀가 비극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에 끌리는 것 같았다. 그것은 단순한 관심 이상이었다. 그것은 일어나는 것의 배경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동안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그런 행동 하나하나로 릴리는 더욱 의심스러워졌다. 그녀의 행동에는 두려움도 수치심도 없었다. 경찰은 그녀의 행동이 의혹을 강화시켰다는 것을 이해했다. 소녀는 단순히 비극에 연루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았다. 아마도 이것이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을 것이다. 그녀의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 하지만 그러려면 그녀의 머릿속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했다. 이제 경찰은 정확히 알았다. 릴리는 단순히 이상한 소녀가 아니라 위험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의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혈하고 잔인하다는 것만을 확인시켜 주었다. 경찰은 이미 그녀의 행동 뒤에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훨씬 더 어두운 것이 숨어 있다는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녀를 더욱 정확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되었다. 모든 관심이 릴리에게 집중되면서 수사관들은 이야기가 처음 보기에 보였던 것만큼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소녀는 본질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혼란과 두려움만을 불러일으키는 이상한 인물이었다. 하지만 수사가 더 깊어질수록 그들은 그녀가 혼자 행동했을 수 없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만약 다른 누군가가 뒤에 있다면? 아마도 그렇게 명백한 용의자는 아니지만 이 비극들에서 자신의 역할을 한 누군가. 이 질문으로 경찰은 다시 목격자들에게 의뢰했다. 그들은 릴리와 그녀의 환경에 대해 무언가 알 수 있고 어떤 세부 사항을 알아챌 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시 신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언젠가 목격자 중 한 명이 릴리 옆에 종종 다른 더 나이 많은 소녀를 보았다고 말했다. 종종 이 소녀가 릴리 옆에 나타났고 그녀를 따라다녔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에게서 관찰되는 게임이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녀는 명백히 의심스럽지 않았지만 릴리 옆에서의 그녀의 존재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관들이 주변 사람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자 곧 명확해졌다. 릴리보다 나이가 많은 소녀였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였다. 그녀는 10살이었다. 이 두 아이, 릴리와 사라는 종종 가장 예상치 못한 곳들에서 함께 목격되었다. 버려진 건물들에서, 아이들의 실종과 관련된 바로 그 지점들에서. 사라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눈에 띄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를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을 정말로 불안하게 한 것은 사라가 종종 비극의 시기에 릴리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인물, 잠재적 공범자를 가지게 되었다. 경찰은 사라를 신문에 부르기로 결정했다. 자신감 있고 특별한 스트레스를 보이지 않았던 릴리와 달리 사라는 눈에 띄게 무서워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던져질 질문들에 준비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사건들에서의 자신의 관련이
더 이상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신문에서 사라는 두려움을 숨길 수 없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고 질문들에 어렵게 답했다. 그녀의 답변 하나하나로 수사관들은 그녀가 일어난 일에 대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수사관이 그녀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했을 때 너와 릴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니? 롱는 눈물을 터뜨렸다. 몇 초 후 눈물을 흘리며 마침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문장을 말했다. 릴리가 내게 나쁜 것들을 보라고 강요했어요. 그녀는 내가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를 해칠 거라고 했어요. 이 말들은 경찰을 무방비 상태로 만났다. 그것은 전체 그림을 바꾼 고백이었다. 사라는 릴리가 그들의 우정에서 항상 지도자였고 그녀가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사라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위협받았다고 말했다. 릴리가 그녀를 조종했고 그녀의 위협과 약속에 굴복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들을 하도록 강요했다고. 사라는 그것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 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제 경찰은 완전히 새로운 질문에 직면했다. 릴리가 혼자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행동이 더 나이 많은 소녀의 조종의 결과였을까? 릴리와 사라는 이제 수사의 중심 인물이 된 두 인물이 되었다. 하지만 이 범죄가 정말로 하나의 행위였을까? 아니면 이 공포 뒤에 또 다른 어두운 인물이 있었을까? 사건에서 이 전화는 경찰로 하여금 릴리가 단독 가해자일 수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제 그녀를 다닐 범죄보다 더 복잡한 것의 일부로 고려해야 했다. 사라는 그녀의 고백으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었고 경찰은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들이 함께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이 이상하고 무서운 우정이 어떤 환경에서 번영했는지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사라가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수사관들에게 다음 단계에 필요한 방향을 제공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녀의 복종과 두려움이 그녀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부자연스럽고 잔인한 압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다. 수사관들이 작은 소녀가 그런 끔찍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그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다. 아이가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도덕의 법칙에 따르면 릴리가 보인 본능적 잔인함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는 드물기 때문이다. 경찰관들은 오랫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아동 심리학 관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평가를 줄 수 있는 전문 심리학자들. 먼저 경험 많은 아동 심리학자가 신문에 부름받았다. 그는 릴리를 만나고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소녀가 비정상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었다. 심지어 방에 앉아 있을 때도 그녀의 생각은 그녀 나이 또래 아이들의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는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고 동정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녀의 세계가 감정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 같았다. 대상은 공감을 보이지 않는다고 전문가는 그의 의견서에 썼다. 그는 또한 릴리가 그녀의 환경에 대한 태도로 확인되는 정신병의 징후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심리학자가 죽음과 비극의 주제를 다룰 때 릴리는 어떤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인간의 비극이 전혀 없는 멀리서 무언가를 묘사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그것에 대해 말했다. 심리학자는 또한 동물에 대한 그녀의 행동, 더 정확히는 그녀가 보인 잔인함에 주목했다. 릴리가 더 어렸을 때 그녀는 작은 동물들을 고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것은 주민들에 의해 기록되었고 이 정보는 이제 점점 더 중요해졌다. 아이들과 놀거나 애완동물을 돌보는 대신 릴리는 동물들의 고통을 관찰하는 것을 선호했고 때로는 그들의 고통스러운 죽음까지. 중요한 것은
소녀가 비극을 피하지 않고 반대로 그것에 끌렸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고인의 부모들의 집을 방문하고 이상한 질문들을 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도 후회도 심지어 관심도 없었다.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은 일종의 차가운 호기심이었다. 마치 릴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처럼. 수많은 상담 후의 심리학자들은 릴리가 실제로 잔인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녀에게는 공감과 동정심 같은 정상적인 인간 감정이라고 부르는 것이 부족했다. 이것이 그녀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었지만 수사에 추가적인 질문들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나타나는 잔인함의 능력은 종종 더 심각한 정신적 문제들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그녀가 아직 아이였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생각하지 않을 범죄들을 저질 수 있었다. 전문가 분석은 수사 시작부터 경찰을 괴롭혔던 질문에 답을 주었다.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답은 명확했다. 그렇다. 릴리는 이 범죄들을 저질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수사관들을 새로운 질문 앞에 세우기도 했고 사건을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다. 그녀의 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녀의 냉담함과 공감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아이였고 법은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항상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어려움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이제 경찰은 유죄 판결로 이어질 증거들을 수집할 뿐만 아니라 법정의 주위에서 단 하나의 세부사항도 놓치지 않도록 사건을 정확히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임무에 직면했다. 내내 경찰은 릴리가 수사의 주요 인물이라고 확신했다. 모든 것이 그녀를 가리켰다. 그녀의 이상한 행동, 공감의 부족, 잔인함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조종. 하지만 사라의 신문 중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사라가 신문에서 말한 것은 사건들에서의 그녀 자신의 역할뿐만 아니라 릴리에 대한 비난의 전체 사슬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갑자기 거의 예상치 못하게 수사는 잘못된 길에 있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설득력 있어 보였다. 사라는 릴리가 그녀를 끔찍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고 비난했다. 사라는 릴리가 그녀를 조종하고 위협하고 나쁜 것들을 보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그녀에게 더 자세한 질문들을 했을 때 그녀의 답변들이 얽히기 시작했다. 처음에 사라는 릴리가 모든 것에 직접 관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고 그 다음 더 집요하게 신문받자 갑자기 버전을 바꿔서 릴리가 전혀 거기 없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범죄 현장 근처에 있었을 때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라가 무언가를 숨기려고 한다는 인상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났다. 그녀의 진술이 모순적이라는 것을 이해한 수사관들은 두 번째 살인 시점에서의 그녀의 알리바이를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결정이었다. 아무리 이상하게 들릴지라도 수사에게는 명예의 문제가 되었다. 만약 사라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왜 그렇게 하는지 밝혀야 했다. 그들은 그녀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두 번째 살인 시점에서의 그녀의 행방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답은 빨리 왔다. 사라의 부모들은 두 번째 범죄가 일어난 날 그녀가 집에 있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소녀가 어디에도 가지 않았고 범죄 현장 근처에는 더욱 가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가족은 그날 그녀의 행동에서 특이한 것을 아무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처음에는 수사에 결정적일 수 있었던 사라의 진술들이 이제 그녀 편에서의 조작처럼 보였다. 이것은 경찰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었다. 아마도 그녀는 정말로 자신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에서 릴리에게 죄를 떠넘기려고 한 것일까? 아마도 그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몰라서 진술에서 과장한 위협받은 목격자일 뿐이었을까? 경찰은 나이 많은 소녀가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다. 그녀의 행동은 이상했지만 이제 그녀가 이전에 가정했던 것처럼 공범자가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그녀의 진술들은 견고한 기반이 없었고
릴리를 비난하려는 그녀의 시도들은 점점 더 불균형적으로 보였다. 분명히 그녀는 실제로 진정한 공범자보다는 조종의 희생자였다. 살해대한 이 버전은 수사관들에게 차가운 샤워 같았지만 이제 그들은 릴리가 아마도 유일한 용의자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수사의 관심은 다시 릴리에게 집중되었다. 두 번째 용의자인 사라가 가능한 가해자 목록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한 소녀에게만 집중하도록 강요했다. 그녀의 행동은 여전히 역설적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그녀를 범죄의 주요 가해자로 가리켰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 동기와 관련된 모든 질문들이 명확해져야 했다. 릴리는 이 비극의 모든 부분들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고리였다. 경찰은 더 이상 이 사건들에서의 그녀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다른 임무에 직면했다. 그녀의 죄를 확인할 증거들을 찾는 것. 많은 질문들이 아직 답되지 않았지만 수사는 마침내 릴리가 이 악몽의 창조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음 단계는 명백했다. 경찰은 릴리의 죄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증거들을 찾는 데 집중해야 했다. 하지만 알려진 바와 같이 그런 경우에는 모든 전환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므로 수사관들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발견들에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가 릴리에게 집중된 후 아직 공중에 떠있던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다. 그렇다. 그녀의 행동은 이상했고 심지어 무서웠으며 살인과의 연관성은 명백했지만 그런 잔인함의 실제 원인은 무엇일 수 있을까? 왜 단지 7살의 소녀가 그런 잔인함과 감정적 냉담함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수사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런 행위들이 단순히 나쁜 교육의 결과였을까? 아니면 그녀의 삶에 그녀를 그런 행위로 이끌 수 있는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을까? 경찰은 더 깊이 파기 시작했다. 모든 관심이 그녀의 가족, 그녀의 어머니에게 집중되었다. 이것은 수사가 릴리의 과거와의 연결을 통해 왜? 라는 질문에 답하려고 시도한 순간이었다. 그들이 받은 답들은 솔직히 말해서 충격적이었다. 릴리의 어머니는 언뜻 보기에 평범한 여성 같았지만 밝혀진 바와 같이 그녀 자신도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녀와 함께 실시된 신문들은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다. 그녀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녀의 상태가 해마다 악화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회복지 기록에는 이웃들의 불만들이 있었고 그들이 여러 번 그녀의 집에서 비명을 들었다고 공격성에 대한 불만, 이상한 폭력 발작들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았고 그녀의 감정 상태는 집안의 분위기를 점점 더 가열시켰다. 릴리의 어머니는 신문에서 놀라운 솔직함으로 때때로 딸에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인정했다.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물어보는 순간 그녀는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린 문장을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그녀가 악마라고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 이 말들은 수사관들에게 충격만을 줄 수 있었다. 딸은 그녀의 말에 따르면 믿을 수 없는 무언가였고 어머니는 모든 힘을 다해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했다. 나중에 그녀가 그것으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어머니가 그런 말들을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의문의 여지를 남겼다. 이웃들의 불만들은 이 어둠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었다. 이웃들은 릴리가 종종 하루 종일 혼자 집에 남겨졌다고 종종 아무런 감독 없이 말했다. 릴리의 어머니는 일하러 갔고 소녀는 다른 아이들도 어른들도 없는 집에 갇혀 있었다. 그녀는 고독 속에서 시간을 보냈고 아마도 이상한 게임들을 만들어내거나 그녀의 폐쇄된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그런 생활 조건들이 그녀의 내면 세계 형성에 그녀가 주변을 인식하는 방식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 경험은 아이에게 치명적이었다. 아이들이 정상적인 보살핌과 지원을 박탈당할 때 그들은 종종 다른 형태의 자기 표현에서 출구를 찾는데
이것이 릴리의 경우에는 극히 불안한 결과들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과거에 대한 모든 고통과 동정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녀의 행위들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이제 수사관들이 그녀의 삶의 잔인함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끔찍한 요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녀 자신을 포함해서 아무도 릴리가 왜 그런 극단으로 갔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그녀는 상처받은 영혼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딘가 내면 깊숙이 공격성과 정상적인 아이다운 감정의 부족을 보였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생명체들과 놀고 동물들을 고문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를 인간적 가치들로부터 박탈시켰고 정상적인 삶에 완전히 무관심하게 만들었다. 아이들이 살해된 집들 옆에 서 있을 때 그녀의 영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왜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녀가 이용한 사람들이나 그녀의 개입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에 대해 미안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에는 답이 없었다. 릴리는 현실이 환상과 섞이고 고통이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었다. 이제 경찰이 그녀의 삶의 이 모든 끔찍한 세부 사항들을 밝혀낸 후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아동 잔인함의 행위보다 더 복잡한 그림의 일부라고 확신했다. 그것은 이 순간으로 이끈 많은 요인들의 결과였다. 하지만 한 가지는 명백했다. 릴리는 단순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불쌍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정신 상태, 냉담함과 동정심의 부족은 그녀가 혼자 간 길고 고통스러운 길의 결과였다. 이 모든 것이 그림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제 수사가 릴리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그녀의 행동에 대한 질문들이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두 아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과거에 대한 지식은 수사의 임무를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었다. 하지만 정당화는 없었다. 이제 릴리는 진실과 마주했고 수사의 모든 관심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어머니와 그녀의 이야기는 이 진실의 일부였지만 결정적 요인은 아니었다. 이 수수께끼의 해결은 릴리 자신부터 시작되었다. 1964년 9월은 릴리 사건의 전환점이 되었다. 몇 주 전 수사는 임계점에 도달했다. 모든 간접 증거들, 이웃들과의 인터뷰, 심리학적 감정과 심지어 릴리가 그녀를 끔찍한 행위에 참여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한 소녀 사라 자신의 진술까지 수집되었다.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사실들을 모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열려 있었다. 릴리가 직접적인 비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녀가 압력해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계속 침묵할 것인가? 이제 수사관들이 전력으로 나가는 순간이 왔다. 그들은 릴리가 모든 비난에 답해야 하는 공식 신문을 조직했다. 방에는 수사관뿐만 아니라 과정을 감독하기 위한 심리학자와 사회복지사도 있었다. 그것은 진실의 순간이었고 7살 소녀가 현실과 마주하고 아마도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할 순간이었다. 수사관은 그녀를 보고 접촉을 시도하며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으로 시작했다. 우리는 네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안다. 질문은 릴리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들 바로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답은 언제나처럼 짧고 공허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온몸이 그녀가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수사관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고집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 사람들이 너를 그 소년과 함께 보았다. 너는 거기 있었다. 너는 그를 알았고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근처에 있었다. 릴리는 다시 침묵했고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눈을 보지 않았다. 이것이 첫 번째 불안한 순간이었다. 침묵에 익숙하고 감정을 피하던 소녀가 이제 직접적인 접촉에서 숨고 있었다. 신문이 계속되었다. 수사관은 희생자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그녀가 알레게들리 죽인 두 소년의 사진들을 그녀 앞에 놓았다. 하지만 릴리의 얼굴에는 감정의 가장 작은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 놀람도, 두려움도, 후회도, 아무것도. 그녀는 그냥 침묵했고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사진들을 보았다. 그녀의 모든 반응은 어떻게든 무섭도록 차가웠다. 그러고 나서 수사관은 사라의 진술을 기억하고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언급했다. 릴리는 주저없이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요. 그녀는 그냥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혼란의 가장 작은 징후도 의심의 기미도 없었다. 릴리에게 사라는 그냥 거짓말쟁이였다. 그녀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의미가 없는 자신의 세계에서 쉽게 무시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 수사관은 당황했다. 그는 릴리가 포기할 것이라는, 증거의 압력하에 무너질 것이라는 최소한의 징후라도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저항했다. 그녀는 바위처럼 그들 앞에 앉아 있었고 차갑고 뚫을 수 없었으며 마치 죄책감도 전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오직 표면적인 침묵 뒤에 숨겨진 공허함만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해졌다. 그의 평범한 방법들은 이 소녀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는 울거나 후회하거나 최소한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을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릴리는 다른 무언가였다. 그리고 이제 수사관은 그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시간이 지나갔고 그것은 신경전과 같았다. 평범한 심리적 속임수에서 포기한 수사관은 더 교활한 전략으로 넘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릴리를 침묵의 은신처에서 유인할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녀를 주에 깊게 보고 거의 비꼬는 듯이 말했다. 너는 네가 눈에 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우리는 네가 그것을 했다는 것을 알고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도 안다. 너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흔적들을 남겼어. 그는 수사관들이 릴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 그녀의 상상력으로 하여금 끔찍한 그림을 그리게 했다. 그녀의 반응은 지연되었고 마치 그녀가 방금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러고 나서 몇 초 후 그녀는 다시 수사관을 보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있었다. 그가 해야 할 모든 것은 다음 질문을 하는 것이었고 오직 살인자만이 올바르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은 작을 수 있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했다. 너는 범죄 현장에 흔적을 남겼어 라고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었지? 작은 소녀는 갑자기 얼어붙었고 마치 들켜버린 것 같았다. 그녀의 손가락들이 의자 팔걸이를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움켜쥐었다. 이것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는 순간이었다. 릴리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침묵에서, 그녀의 움직임 없음에서 그녀가 숨길 수 없는 진실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은 명백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알았다. 그들은 가장자리에 도달했다. 릴리는 유일한 정보원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보호였지만 그것은 또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론은 하나였다. 이 대결에서 수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소녀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녀가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모든 것을 비밀로 할 것인가? 릴리와의 다음 대결이 결정적일 수 있었다. 릴리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는 것을 느낀 수사관들은 계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오랜 침묵과 모든 것을 자신 있게 부인하려는 그녀의 시도들 후에 그들은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녀로 하여금 현실과 마주하도록 강요할 사실.
그것은 함정이라기보다는 그녀에게 놀라움이 될 순간에 대한 그녀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질문을 그녀에게 할 준비가 된 순간이 왔다. 수사관은 그녀를 침착하게 보고 그녀를 무방비로 만든 문장을 말했다. 너는 그의 팔을 긁었니? 릴리는 얼어붙었다. 이것이 그녀가 범죄의 흔적을 숨기려고 한다면 그녀의 거짓말을 드러낼 수 있는 정확히 그 질문이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녀가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소년들 중 한 명의 몸에는 긁힌 상처가 없었고 경찰이 중요시했던 이 사실은 오직 그들만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직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수사의 일부였고 수사관들 외에는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함정은 릴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지만 그녀는 예상대로 즉시 답했다. 아니요. 나는 그를 긁지 않았어요. 내가 그를 목 졸랐을 때 그는 그냥 넘어졌고 파란 장난감 자동차를 떨어뜨렸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 답변은 진정한 충격이었다. 릴리는 그녀의 거짓말에 걸려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뒤바꿀 수 있었던 핵심 요소를 정확히 드러냈다. 파란 장난감 자동차, 두 번째 소년의 시체 아래에서 발견된 바로 그 장난감. 이 사실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오직 경찰만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직 그녀만이 그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살인자가. 이 순간이 돌파구였다. 릴리는 그녀와 수사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이 순간에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그녀는 단순한 용의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살인자였다. 그녀의 답변은 그녀의 죄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다. 그녀는 정확히 이 순간이 결정적이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 수사관들은 더 이상 의심이 없었다. 릴리의 답변은 추측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다. 범죄 실행 중에 떨어진 파란 장난감 자동차. 그것은 우연한 목격자들이 알 수 없었던 세부 사항이었다. 릴리는 함정에 걸렸고 그녀 자신의 고백이 그녀의 이전 답변들 모두보다 더 가치 있는 증거가 되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발견이었고 그것은 그녀 주변의 올가미를 최종적으로 조였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질문이 제기되었다. 그녀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을 방어할 것인가? 수사관들은 이제 더 나아갈 가능성을 가졌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단계는 주의를 요했다. 릴리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간단한 인물이 아님을 증명했다. 수사관이 이 문장을 말했을 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으며 그녀를 위협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말했다. 아무도 그 장난감 자동차에 대해 알지 못했어, 릴리. 이 말들이 방에 울려 퍼졌고 이 순간에 그녀의 작은 세계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그녀는 더 이상 명백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울거나 무너지거나 심지어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릴리는 그냥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전과 같이 침착했다. 모든 것이 결정된 것 같은 이 순간에도 그녀는 후회의 가장 작은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고 수사관은 그녀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는 그가 말한 것을 들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그녀가 무엇을 결정할지 이해해야 했다. 전체 신문 동안 그녀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고 이제 그것이 특히 눈에 띄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시작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거짓말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앉아서 침묵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모든 사람에게 예상치 못하게 릴리가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흐느끼지 않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냥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일어난 모든 것이 차갑고 기계적으로 제시되었다. 마치 그녀에게 개인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건들을
다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목을 졸랐어요 라고 그녀는 억양을 바꾸지 않고 말했다. 그것은 마치 완전히 평범한, 아마도 심지어 일상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나는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도록 빨리 했어요 라고 그녀는 계속했다. 그녀는 세부 사항을 강조하지 않았고 동정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지 않았으며 사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말했다. 마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받은 것처럼. 그녀의 말은 계속되었고 그 안에는 두려움도 의심도 없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고 감정의 가장 작은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고백이 아니라 단순히 사건의 묘사였다. 마치 그녀가 일어난 일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마치 그것이 범죄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녀가 아이들을 목 조르고 그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지켜본 순간들, 그녀에게는 그것이 정상적인 일이었다. 그녀는 당황하지 않았고 자신이 한 일에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의 실수를 인식하는 순간에 더 이상 진실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녀는 그냥 계속 말했다. 그것은 고해성사가 아니라 사건들의 사실적 진술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후회도 회개도 없었다. 그녀에게는 특별한 감정이 필요하지 않은 평범한 일이었다.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었다. 릴리는 마침내 고백했지만 일반적으로 아동 영화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흐느낌과 고백과 함께 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왜 모든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의무의 이행 같은 것이었고 변화 없이 자신의 삶을 계속하기 위해 해야 하는 무언가였다. 이제 이 사건을 종결하기 위한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한 수사관은 같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릴리가 유죄라는 사실을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혔던 질문, 그녀의 잔인함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이제 훨씬 더 명확해졌다. 하지만 이 말들에서, 이 솔직함에서 인간적 따뜻함의 불꽃은 없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가장 끔찍한 것이었다. 릴리는 후회의 가장 작은 기미도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고백은 이 수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린 이야기의 마침표 같았다. 수사관들은 이해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행동에 대한 정당화를 찾을 수 없었다. 릴리는 위험한 사람이었고 이제 그들은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사건을 끝내기만 하면 되었다. 릴리가 살인을 고백한 후 수사관들은 마침내 모든 것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림을 얻을 수 있었다. 누가 했는지는 분명했지만 질문은 남아 있었다. 정확히 어떻게 그녀가 이 끔찍한 행위들을 저질렀을까? 작은 소녀가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체계적으로 그런 끔찍한 범죄들을 저질 수 있었을까? 정확히 이 점에 수사가 집중되었고 이제 그들은 모든 사건들을 단계별로 재구성하고 싶었다. 수사관들은 릴리에게 범죄의 재구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것이 생각되고 신중하게 계획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릴리는 그녀의 말에 따르면 게임이라는 구실로 희생자들을 외징후 외로운 곳으로 유인했다. 그녀는 그들을 산책에 초대하거나 단순히 그들이 그녀와 놀 수 있다고 말했다. 외로움과 냉혈함으로 가득한 그녀의 세계에서 이것은 단순한 게임이 아닌 것 같았다. 그것은 상황을 통제할 가능성이었고 권력의 느낌을 다루는 방법이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은 그녀의 희생자들은 그녀를 따랐다. 그녀는 그들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곳으로 이끌었다. 거기서 외로움 속에서 그녀는 행동했다. 릴리는 그들을 목졸랐다. 그녀가 한 모든 것을 그녀는 무관심하게, 냉혈하게, 왜곡된 평온함으로 했다. 그녀는 멈추려고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다. 일이 끝나자 그녀는 그냥 가버렸고 죽은 침묵과 공허함을 남겼다.
집으로 돌아간 후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었다. 릴리는 수색 작전을 관찰했다. 그녀는 어른들이 실종된 아이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조용히 지켜봤다. 그녀는 경찰이 도시의 모든 구석을 샅샅이 뒤지고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장례식들. 릴리는 다시 거기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떨어져 서서 부모들이 희망을 잃고 슬픔으로 무너지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의 고통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서 고통도 동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감정을 관찰했는데 그것이 그녀가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의 감정은 그녀에게 연극 같은 것이었다. 각 단계, 아이들을 유인하는 것부터 그들의 죽음까지, 그리고 그 후에 고통받는 사람들과 다시 함께 있을 때까지는 그녀 자신의 정신적 과정의 일부였다. 행동의 전체 순서는 모든 인간적 공감에서 박탈되어 있었다. 그것은 오직 그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따르는 냉혈하고 계획된 단계들의 순서였다.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간단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생각되어 있었다. 릴리는 단순히 아이들과 놀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을 이용했다. 그녀는 통제를 경험하고 권력을 느끼기 위해 그들을 조종했다. 장례식 관찰을 포함한 그녀의 모든 단계, 모든 행동은 동정심이 없고 인간의 생명이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그녀에게는 자신의 목표를 위한 배경일 뿐인 자신의 왜곡된 지배 욕구의 일부였다. 일어난 모든 것은 그녀의 생각된 계획의 일부였고 그녀의 냉혈한 순서였다. 이것이 전체 이야기의 끝이었다. 이제 수사는 어떻게 일어났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더 이상 열린 질문이 없었다. 릴리는 아이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종했고 오직 그녀 자신이 계획한 대로만 끝날 수 있는 자신만의 장면을 연출했다. 1965년 2월. 이 끔찍한 사건의 정점이었어야 할 재판은 일반적인 법정 절차와 닮지 않았다. 처벌의 문제는 판사 앞에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법률 자체가 그런 사건에 준비되지 않은 것 같은 조건에서 해결되어야 할 도덕적 딜레마로 서 있었다. 모든 것이 증명되었다. 릴리는 고백했고 수사는 모든 사실과 진술을 수집했으며 그녀의 행동은 가장 작은 의심도 남기지 않을 만큼 충분히 냉혈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점이 있었다. 범죄자는 아이였다. 법이 7살 살인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이미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한 누군가에 대한 형벌의 척도는 무엇인가? 법정에서는 고발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침묵이 지배했다. 피고인의 매우 어린 나이가 모든 것을 의문에 빠뜨렸다. 7살 아이를 어른처럼 유죄 판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사법제도가 그녀의 나이와 정신 상태를 고려하여 다르게 행동해야 할까? 아직 명확한 답이 없는 질문들이었지만 그것들이 공중에 떠 있었다. 재판에 부름받은 정신과 의사들은 법정에 릴리의 상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들 모두는 한 가지에 동의했다. 그녀는 사회에 위험을 가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고 있었고 후회의 가장 작은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녀의 정신 상태는 상당한 편차를 가리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녀의 나이 때문에 어른 범죄자처럼 완전히 책임질 수 있다고 분류될 수 없었다. 정확히 이것이 사법제도를 극히 불편한 위치에 놓았다. 법정은 릴리를 2건의 살인으로 유죄 판결했지만 예상대로 그녀의 나이 때문에 감옥에 보낼 수 없었다. 이것은 역설처럼 보였다. 그런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이지만 아직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하지 않았다. 그러면 무엇이 남았을까? 그녀의 위험성과 정신 상태에 대해 판단한 법정은 이 경우 유일하게 가능한 처벌이 정신과 진료소일 수 있다고 결정했다. 릴리는 고도보안 정신과 진료소에서의 무기한 체류를 선고받았다.
그녀는 사회에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까지 거기 있어야 했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라 그녀의 상태가 통제되고 그녀 자신이 아마도 치료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관에서의 격리였다. 법정의 판결은 모든 사람에게 어려웠지만 법이 자신의 행위를 아직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마침표를 찍었다. 릴리는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눈에는 아이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행위는 계속해서 치명적인 위험을 품고 있었다. 이 판결은 그녀의 처벌에 대한 질문들을 마감했지만 그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녀가 언젠가 사회에 안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녀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지역사법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이상한 사건 중 하나가 끝났다. 하지만 릴리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단계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가 정신과 진료소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어떤 미래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수사는 그녀를 멈추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 릴리 사건은 종결되었고 이로써 많은 질문들이 명확해졌지만 이 수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수수께끼로 기억에 남았다. 판결이 내려졌고 그녀는 고도보안 정신과 진료소에 수용되었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끔찍한 행위를 저지른 이 소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답이 없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종결된 것 같았다. 범죄는 해결되었고 처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의 추후 운명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되었다. 영국 법에 따라 릴리는 형을 마친 후 새로운 문서와 익명성을 받았다. 이것은 그녀를 가능한 자력구제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어났다. 하지만 이 보호는 또한 그녀의 운명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서 숨겨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또는 그녀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석방되었지만 그녀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그녀의 범죄를 기억하는 주민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녀가 그냥 사라진다고? 끔찍한 잔인함의 화신이 되었다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소녀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질문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금 어떤가? 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시 사회에 위협이 될 것인가?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릴리의 운명은 숨겨진 채 남아있었다. 이것은 사건의 사실적 측면을 마감했지만 주요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것은 수사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도시에서 일어난 일의 기억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는 질문이었다. 릴리의 이야기는 법정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히 시선에서 숨겨진 것에서 계속 존재했다. 릴리는 모든 사람이 기꺼이 잊고 싶어 하지만 설명할 수 없고 이상하고 끔찍한 것으로 기억에 남은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다.